다시 시작된 서울 생활에선 활기가 넘쳤다. 육군 소령인 남편은 늘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하던 제1공수 특전단 2대대장으로 부임했다. 특수전에 대한 정열이 남달랐던 남편은 제1공수 특전단으로 돌아가자 그야말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사기가 충천했다. 머리에 베레모를 쓰고 낙하산을 타면서도 위험 속에서 중요한 임무 수행을 위해 자신을 허공 가운데로 내던져진다는 그 극단의 용기가 군인된 자로서의 희열을 안겨주는 것 같았다. 낙하산을 타는 날이면 남편은 언제나 책상 위에 수첩과 지갑을 가지런히 남겨두곤 했다. 처음에는 의도적일 만큼 단정하게 놓인 그 수첩과 지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출근을 서두르다 두고 간 것이려니 하며 무심코 지나쳤었다. 그러나 그 일이 매번 반복되자 그제서야 나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정리해 놓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험이 있다 해도 낙하훈련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어서 훈련장 주변은 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잠복해 있었다. 노련하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훈련이 아니었던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그 무한대 위험을 끌어안으며 스스로를 수송기로부터 창공 속으로 내던지는 바로 그 점에 낙하훈련에 고독과 장렬함이 있는지도 몰랐다. 훈련 전날 밤이면 남편은 주변을 정리하고 책상 위에 수첩과 지갑을 남겨놓음으로써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그렇게 대비했던 것이다. 이런 고독한 의식이 어찌 비단 그이만의 것이었을까?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 후로는 책상 위에 그 물건들이 놓여있는 날이면 난 온종일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그래도 영 불안에 견딜 수가 없을 때는 제1한강교로 달려나갔다. 한강 다리 난간을 잡고 서 있으면 당시 공수특전단의 낙하훈련 장소였던 동부 이천동의 하얀 모래볼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훈련이 시작되어 수송기들이 엔진 소리를 날리며 다가오면 곧 수송기로부터는 우상 같은 낙하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지금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가 들어선 바로 그곳이 당시엔 백사장이었고 공수부대의 낙하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었다. 한강다리 위에 선 채 최후의 낙하산 하나까지 모래 위에 무사히 착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난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곤 했다. 그렇듯 온몸을 던져 훈련에 정진하던 이듬해 1966년 6월 1일 잊지 못할 경사가 있었다. 그이가 중령으로 진급한 것이다. 그 전해 연말 이미 진급자 명단이 발표됐었고 전통에 따라 그 다음에 부대별로 부대장이 진급자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이 육군의 관례였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귀가하던 날 감개무량하며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보, 내가 누구요? 합천 산골에서 태어나 움막집 아이로 놀림받던 내가 아니오. 그런 내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중령까지 되고 보니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오. 계급장이 어깨에 얹어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자식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님과 당신이었소. 그동안 일밖에 모르는 날 내조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다시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중령이 되게 도와주시오. 참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그 당부였다. 일밖에 몰라 미안하다면서도 남편은 결국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중령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임을 알고 있는 특전단 전사였다. 그 아름다운 당부,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분의 생명력이었다. 중령 진급과 함께 남편은 바로 제1공수 특전단의 부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친정 아버님이 우리 내외를 부르셨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효창동에서 친정살이 중이었고 어느덧 그 친정살이가 8년이 지나던 때였다. 그날 아버님은 그동안 맡아 관리해 주시던 돈을 우리 앞에 내놓으시며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다. 2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었다. 아버님의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우리는 그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다시 열심히 저축했다. 남편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박봉이라도 모두 고스란히 내게 갖다 주었다. 나도 나름대로 푼돈이나마 보태보려고 미용기술과 편물기술을 배우기도 했었다. 그 시절 미용기술을 배우러 정화미용기술학교에 다닐 때가 생각난다. 숯불을 피워놓고 가발로 고데기 연습을 하다 순멀미로 머리가 아파 고생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더 연습을 하려다 늦은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는 탈이나 만성 위장염으로 애를 먹기도 했었다. 또 아무리 친정살이라도 여전히 어려운 살림에 잘 먹지도 못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며 기술을 배우려 다니다 보니 무리를 한 모양인지 어느 날인가 돌연 젖이 말라버리는 일까지 생겼다. 태어나서는 그렇게 통통하던 젖먹이 재용이 어느 날부터 자꾸 여이면서 칭얼대자 젖이 말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깜짝 놀라 그때서야 솥뼈를 사와 고아서 그 국물을 마시며 젖을 내려 애를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미용 자격증을 갖고도 막상 직업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친정에 얹혀 사는 내가 아이들까지 어머님께 맡겨놓고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을 그분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배운 것이 편물기술이었다. 편물은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당시 명성이 있던 예원 편물학원에 다녔었다. 그곳에서 익힌 기술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얼마간의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탤 수 있었다. 물론 남편 몰래 한 일이었다. 편물 기계를 벽장 속에 감춰두었다가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후 불이 나게 꺼내 주문받은 가디건과 털실 속치마 등을 바삐 손놀려 짜고 나면서 푼돈이 남아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었다. 남편의 퇴근이 늦는 날이나 야근을 하는 날에는 아예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었던 그 편물 부업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하기에는 정말 그만이었다. 또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이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몹시 추웠고 털실을 짠 물건의 수요가 제법 많아 일감도 끊이지 않았다. 솔직히 친정살이 횟수가 넘어갈수록 너무 오래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늘 죄송했고 그래서 남편도 나도 어떻게든 하루빨리 자립해 나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저축에 매달린 나날이었다. 아버님이 내어주신 우리들의 저금 통장은 이제 우리가 자립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친정을 떠난다고 하자 그동안의 온갖 추억거리가 떠올랐다. 가장 잊을 수 없던 것은 8년간이란 오랜 친정살이 동안 좁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우리 내외에게 쏟아부으신 친정 부모님의 눈물겨운 배려였다. 자존심이 유별나게 강한 사위를 품에 안고 살면서 사위가 처가에서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준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친정 부모님은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작고 하찮은 일에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주시며 그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해 주셨던 것이다. 욕실 사용만 해도 그랬다. 한때 빌려 살았던 효창동 이모님 댁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만은 따로 있었던 가회동 집에서도 욕실은 하나밖에 없어 온 식구가 함께 사용해야만 했었다. 매일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그분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젊은 날부터 꾸준히 해오시던 냉수 마차를 해도 뜨기 전인 몹시도 이른 시간에 마치고는 사위를 위해 손수 욕실을 말끔히 청소까지 해놓곤 하셨다. 당신도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하는 냉수 마찰이고 사위도 매일 해야 하는 이른 아침의 출근 준비였다. 혹은 들어가고 나가면서라도 욕실 앞에서 한 번쯤은 마주칠 만도 했을 텐데 몇 년이나 계속되는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사위와 마주치는 일조차 없었다. 우리가 나중에 사위를 맞아도 장인어른의 사위 사랑은 절대 흉내도 못 낼 거요. 친정에서 지낸 그 8년간을 회고할 때마다 친정 부모님의 그 같은 배려를 생각하며 두고두고 남편이 했던 말이다. 물론 아무리 부모님이 배려를 해주신다 해도 친정에 얹혀 산 생활에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이 신경을 써야 했던 남편 때문이었다. 워낙 성격이 섬세하고 자존심이 강한 남편이기에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신경이 써지는 것이었다. 보통 가정에서는 예사로 넘길 수 있는 일조차도 처가살이를 하는 그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하며 그분 입장을 살피며 살아야만 했었다. 말 한마디, 의논 한마디에도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긴장된 삶. 그러다 보니 간혹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언제나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 나는 엄부시하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의 어려운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잠시도 아내 없는 처갓집에 그분 혼자 있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말 오래도 계속된 친정살이었다. 좁쌀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도 있지만 돌아보면 안채의 친정부모님과 사랑채의 사위사위의 오간 미덕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정겹게 흘러간 세월이었다. 그 긴 세월이 있었으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따뜻한 보호막을 떠나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고스란히 모은 남편의 박봉에 부모님의 인내가 쌓여 만들어진 기적. 그것이 아버지가 내어주신 그 통장의 의미였다. 1965년 5월의 추억이다. 서리에도 지지 않는 들국화처럼 끈 깊게 일어나 빛을 자서